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오늘 발표되는 중국 생산자 물가와 내일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 차례 인플레 쇼크, 또 금리 악몽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악몽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을 또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이제 금융 변수가 상징성이 큰 선을 넘어섰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지난주에는 그 브레이너 의사 아마 네.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전형적인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적 긴축에 대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 것이 이제 지난주에 관심이 됐는데요. 이번 주는 인플레, 그리고 달러 인덱스 관련된 달러 문제, 그리고 국가별로 보는 오랜만에 중국이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마지막까지 미국의 그 금리가 굉장히 월가를 짓눌렸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월가는 그 금리 인상보다도 양적 긴축에 돼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2년물보다는 저기 이제 우리 정 PD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2년물보다는 10년물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이 2.7%까지 올라갔죠. 예.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30bp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은 미국의 국민들의 그 모기지론, 네. 이 금리가 시장 금리 10년물에 그 연동되거든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미 국민들의 체감적인 경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미래 그 잠재 가치를 그 할인할 때 예. 10년물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는 다우지수는 괜찮은데 그렇죠. 테슬라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는 일본 낙관론과 달리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3대 지수에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특히 2주 전에 관심이 됐던 테슬라의 주식 분할 문제는 2년 전과 다르다. 일부에서는 주식 분할을 통해서 3천 슬라 얘기까지 했습니다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지난주에 테슬라 주가가 같은 그 빅테크 업종 중에서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정 PD께서 테슬라 주가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캐리 자금의 향방에서 네. 달러 인덱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문제가 지난 주말에 장중한 때 100선을 넘었습니다. 네. 장중한 때. 역시 이런 상태에서 이번 주에 그 달러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됐고요.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여기 달러 인덱스가 99.84입니다. 네. 장중 테슬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엔달러 환율도 달러당 124엔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터 N, 그렇죠. 미국의 그 루빈 네, 덕트린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1990년대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에 달러 강세에서 그런 쪽을 반영해서 시청자분의 기억을 상기시켰는데요. 그런 국면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유로 환율도 지난 주말에 이렇게 프랑스 대선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달러 1.10달러를 붕괴하고 1달러에 1.09달러까지 붕괴돼서 예. 지금 1유로에 1.08달러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유로 환율은 기준 환율이 유로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만큼 유로가 약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달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1차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의외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네. 이게 1990년대 부시와 밀 클린턴 간에 부시는 보수 예. 분산 문제고 그때 당시에 경제 문제를 파고렀던 빌 클린턴이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했던 그 배경이거든요. 이번에 그 1990년대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고 나서 푸틴의 유일한 단독자, 협상자다. 왜냐하면 독일의 슐츠 같은 경우에는 좌파 성향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우파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을 대변한다. 내가 이것을 돌파를 하겠다 해서 초기에는
아시겠습니다는 시청자분들 전해드렸습니다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사정을 감안해서 핀란드식 그 영세 중립안, 네. 평화 중립안 이걸 통해서 주도권을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선이 무난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역시 지금은 자기 다른 나라 고사하고 우리나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각국들이. 그래서 중계 꺼차이 운동도 이제 한번 제가 이번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는 애국 운동이거든요. 다른 나라 빨리 우리나라가 당장 프랑스 국민들이 문제지 않느냐 이걸 파들었던 것이 자 르펜 후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극우 후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경제야. 당신 인플레 문제 뭐 했어? 이러다 보니까 르펜 후보의 그 지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개표가 지금 막 우리 시간으로 맞습니다. 3시에 끝났으니까 지금 그 개표가 막 하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프랑스는 출구조사가 거의 정확합니다. 이번에 그 대선에서도 국내 그 방송사에서 그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이번엔 프랑스는 출구조사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만큼 프랑스 국민들이 자유분방하지만 자기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8대 24 정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과반이 이렇게 1차 투표에서 이렇게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를 2주일 안에 하는데요. 24일이 되겠죠? 24일이 그 되는데요. 지금 5년 전에 2017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마크롱 대통령과 그다음에 르펜 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선 투표에 탈락하지 못한 지금의 그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나와서 10사람인데요. 누가 지지하느냐, 탈락한 사람이 누가 지지하느냐 이런 각자를 볼 때는 지금 반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랑스 국민들의 2주간의 프랑스 국민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문제에서 다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마크롱이 여기 이제 나오네요. 우리 정 PD께서 28대 24 정확히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앞서 말씀같이 재대결이 되겠죠. 24일 날 되는데요. 만약에 마크롱의 그 패배가 될 때에는 유럽 통합과 유로 가치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달러 문제는 당분간 강세가 된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올해 연초에 주 일정으로 이렇게 볼 때는 4월 달에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패배할 때는 유로 가치가 약세가 되고 달러 인덱스에서 58%를 차지하는 유로가 약세되면 달러가 강세되지 않냐.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1230원대에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는 그대로 전개되는 모습이 지금 외환시장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프랑스 대선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오늘 내일 발표되는 인플레 지표인 것 같거든요. 오늘 당장만 해도 중국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뭐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금리 뭐 이런 문제 다 관련해서 유동성 문제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매크로 사이드의 그 경기 문제라든가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 실적 전부 인플레와 관련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이번 주는 양대 경제 대국에서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소비자 물가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중요하다. 왜냐?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수출하냐 아니면 자청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 생산지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앵커 말씀대로 오늘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비시장이거든요.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CPI,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3월 달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발표되는데요. 일단 작년 10월 피크아웃을 최고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의 안정 추세가 어떻게 빠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 작가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는 2021년 10월이 가장 피크였습니다.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 13.5%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생산자 물가 13.5%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것이 빠르게 12월 달에는 10.3%, 그다음에 2월 달에는 8.8%. 그래서 작년 그 10월 달에 13.9%가 올해 2월 달에 8.8%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런 추세들을 본다면 사실 7%대 진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월 달에 생산자 물가의 어떤 동향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부터 시작돼서 유가가 팍 올라갈 때가 3월 8일이거든요. 그때가 유가가 13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세계 생산자 공급 공장 이렇게 기지로서의 예. 유가가 130달러까지 감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는 사실은 하향 안정세가 멈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9%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정의설 특파원께서 국제유가 관련해서 서로 엇갈린다 하는 건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 관련해서 서로 엇갈린다. 아주 낙관론은 물가가 떨어져야지 낙관론이 되겠죠. 네. 그래서 7% 떨어진다. 그 다음에 사실 그 3월 달에 초반에 국제유가가 올라간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시 9%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을 엇갈린다. 지금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예. 작년에 그 1분기에 그 중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낮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생산자 물가의 그 하향 안정세는 일단 멈추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멈춘다면 하향 안에서 멈춘다면 인플레 부담은 굉장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 10월 이후에 우려와 달리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안정세를 찾는 걸 보고 일각에서는 이게 통계 조작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아주 지금 이 앵커에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생산자 물가 세계 생산 기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 10월 이후에 유가를 비롯해서 각종 그 비철금속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계속해서 하향 우상향했거든요. 근데 자 생산자 물가는 저렇게 빨리 하향 안정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과거에 이해되지 못한 통계가 나왔을 때는 항상 통계 조작 문제가 나왔거든요. 좋게 해석한다면 자 생산자 물가는 중국 인민들의 경제 고통과 관계되기 때문에 시진핑이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 좋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사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작년부터 환율 전쟁이 수입 물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과거의 환율 전쟁일 때는 평가 절하, 수출 증대, 경기 부양 이런 평가절하 경쟁인데 인플레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이게 코스트 푸시니까 오히려 자국 통화 절상, 평가 절상 정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좋게 해석되는 측면으로 위안화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4%대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은 수출 지향적이기 때문에 위안화를 절하시켜야 되고 자 중국이 수출 증대,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위안화는 6.3 위안대로 대체로 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의 입장을 반영해서 인플레 안정 의제를 반영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통해서 수입 물가 안정을 시켜서 저렇게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이 된다면 자 중국이 성장률 포기하고 위안화 평가 절상 통해서 생산자 물가 내지는 이것이 소비자의 이렇게 전가돼서 자 안정이 됐다면 소자 물가도 안정시키는 이런 측면이 결국 위안화 평가 절상을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 문제를 수출한 것이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미국과의 그 충돌 문제도 밝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생산자 물가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수출 의존 국가인데 이렇게 위안화를 절상을 시키게 되면 성장에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상 이번 주에 한국 증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2주간 코로나의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이 봉쇄 때문에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는 다음 주에 화요일에 발표되는 1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질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 굉장히 부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중개 성장률 하락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중개 1분기 성장률이 18.3%입니다. 18.3%. 근데 2분기 성장이 7.9% 반토막이 됐죠. 이제 3분기 성장률 4.9% 또 반토막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 4분기 성장률이 어떠냐? 4분기 성장률이 4%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러면 작년에 보면 중개 목표 성장률 하단선에 해당되는 5%도 붕괴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4분기 성장률도
만약에 4%를 분기했다면 4% 떨어지고 네. 이게 중국의 성장률입니다. 성장. 그래서 연초에 세계 IMF를 비롯한 세계 예측 기관들이 자 세계 공장 기지로서 그동안 고성장이 사실 세계 경제를 받친 측면이 있는데요. 저렇게 성장 속도가 빨리 하락된다면 세계 경제의 경착륙 문제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렇게 중계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발표될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성장률은 굉장히 낮게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중국의 1, 4분기 성장이 18.3%입니다. 분모가 굉장히 크니까 네.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성장률이 굉장히 이렇게 베이스적인 측면에서 절대 수준이 높지 않으면 성장률은 팍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지 중국은 아직도 수출 지향적 국가인데요.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위안화 절상하니까 수출 쪽이 좀 상당히 부담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대체로 보면 낙관적인 측면에서는 3%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3%대만 나오더라도 4%대가 붕괴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사실 중국이 이렇게 지금 뒤늦게 와서 상하이를 봉쇄한 조치가 있긴 합니다는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네.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는 정책이 1, 4분기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1분기에 자체적인 작년에 1분기에 대해서 기저효과 아닌 자체적인 위안화 평가 절상과 베이징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경제를 활동을 인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제한시켰던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만약에 중국의 성장률이 2%대가 나온다면 네. 굉장히 충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사실 코로나의 2주간의 재봉쇄에서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재봉쇄 조치를 더 확산시키는 어렵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만약에 2% 이렇게 나면 화들짝 놀라서 그렇죠. 시진핑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의 성장이 낮게 나오더라도 중국 증시는 사실상 페드의 이렇게 3월 조치 이후에 중국 증시 상승세가 빠르고 예.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달리 그동안 경기 출구 전략 이런 예. 측면에서 상당 부분은 정책 여지를 아껴온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나선다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정책 여지가 좀 강하다. 이런 측면을 한국 증시를 감안할 때 시청자분께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제 미중 간 경제 패권 다툼이 상당한 가운데 이렇게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시켜 온 게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자, 중국이 이제 예. 생산자 물가 부담 때문에 결국은 위안화 평가 절상 통해서 수출해 버렸죠. 왜냐하면 위안화 평가 절상하면 만약에 미국의 시장 갭이 없고 네. 달러 강세 좋지 않으면 달러 약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입 물가 상승 부분이 달러 약세 부분에 증폭되니까 미 국민들의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자체적 유효한과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데요. 공교롭게도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위안화 평가 절상을 통해서 낮출 때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것을 한번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한번 다음 자막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작년 10월에 7%, 예. 그 다음에 사실 올해 1월달에 7.5%, 그 다음에 2월달에 7.9%거든요. 내일 발표하죠, 미국 그렇죠. 시간으로. 미국 시간 지금 8%는 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8%는 넘는 건 기정사실이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상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8.3%까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페드의 인플레 타겟팅선이 지금 물론 근원 물가다 이렇게 하지만 CPI가 기본 잣대로 보고 미 국민들은 CPI, 소비자 물가가 들어오는 거지 근원이 뭐냐. 그건 정책 당국자만 알고요. 미 국민들은 그게 뭐냐. 네네. 생산자 물가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인플레 타겟팅선이 2%를 감안해 볼 때 8.3%면 4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번 주에는 사실 그 계획대로 본다면 4월 15일 전후에서 예. 환율 보고서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생산자 물가를 수출해? 그러면 앨런 독트린 입장에서 어떨까요? 앨런 입장에선
잡아야죠. 네. 잡으려면 수입물가 안정시켜야죠. 수입물가 안정시키면 달러를 강세시켜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달러 인덱스가 장중한 때 100이 되고 이번 주에는 달러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내일 발표될 이 CPI 상승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이번에 8%를 넘어설 경우 연준의 출구 전략 역시 속도도 빨라지고 강도도 더 강해질 것 같거든요. 네, 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예. 같아요. 자, 금융위기의 출구 전략 항상 비교해드렸습니다. 출구 전략 막상 닥치니까 그런 문제를 시청자분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과거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시스템 극복이기 때문에 네. 출구 전략을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2014년 10월 달에 양적 완화 종료. 예. 그다음에 1년 4개월 후에 금리 인상. 14개월 후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양적 긴축은 2017년 후에 2년 후에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거 않고 테이퍼링 종료가 3월 끝나기 전에 금리 인상됐죠. 그렇죠. 그리고 자, 3월에서 4월 얘기가 없었으니까 5월 달에 뭐냐? 양적 긴축이 추진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인프레를 잡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프레. 근데 인프레도 공급 측 인프레가 차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 측 인프레가 주로 뭐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IT의 요셉 세피 교수가 얘기했던 채찍 효과입니다. 채찍 효과는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 이 신종 용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수급 불균형은 기대 심리를 놓게 나거든요. 기대 심리는 설령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급진적으로 출구 전략한다 하면 이 앵커께서 급진적으로 출구 금리 인상에 하면 뭐냐 씀씀이를 줄어들겠죠. 막상은 10%를 올린다 하더라도 10%안 올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10% 올려가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부터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대 심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금리보다 그때는 시스템 안정이고 이번엔 인프레를 차단하는 게 출구 전략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월 CPI가 이제 내일 발표되고 나면 이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5월 FOMC에만 주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자, 지금 말씀대로 예. 3월 CPI는 5월 초에 있는 5월 FOMC 회의의 마지막 지표거든요. 물론 4월 말에 PCE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는 이건 소비와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페드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표가 마지막 인플레 지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그 CPI 7.9% 충격이 돼서 바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3월 회의에. 이번에 만약 8.4%가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 5월 달에 회의에서 결국 5월 회의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빅스텝 0.5%포인트 금리 인상과 함께 지금 브레이드너 이렇게 네. 부의장이 이번 주에도 오늘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에 이렇게 아마 정원이 있습니다는 사실 여기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양적 기축도 가져간다. 자, 2월 충격 때문에 3월 달은 바로 금리를 올렸고 네. 그다음에 이번 달에 3월 충격이 있으면 5월 달 초에 4월 없으니까 5월 달 초에 이렇게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기축을 도모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인프레 문제, 그쵸. 금리 문제, 예. 달러 문제, 중국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식자 임화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분야가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실적이 설령 개선된다 하더라도 네. 그게 더 이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증시가 좀 플랫하게 보수적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내일 발표될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 지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